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의 권윤주 변호사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 그리고 유익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동생망 단속을 받았어요. 사업 대박 나더니 집 나간 남편. 낯선 남자가 보낸 문자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영화, 드라마, 명화 속 법률 해석 문제를 달아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무언가요? 네, 오늘은 모범택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2 정말 얼마 전에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즐겨봤고 많은 분들이 이 작품 너무 좋았다 말씀해 주시는 분 많았는데 이제 모범택시2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사적인 복수를 해주는 그러한 사적 복수 대행극입니다. 원래 사적 복수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답답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 사적 복수를 통해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리 만족, 좀 통쾌감을 느끼셨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결정적 장면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법률적인 의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모범택시 시즌2 첫 에피소드에서는 취업을 빙자해서 해외로 청년들을 빼돌린 후 구타, 감금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게 하는 폭력 집단 이야기가 반영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감금돼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런 건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불법적인 거 개설하게 되면 또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네, 이제 형법의 24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게임에 참여한 그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그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 장소 개장죄에 해당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이 되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상습적으로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범 택시에 등장했던 그 취업된 줄 알고 베트남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던 그 취준생들은 김도기 기사, 택시 기사가 없었다면은 형법상 이 도박 개설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취업, 알선 이런 미끼를 건 사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면서요. 네, 뭐 이거는 드라마보다 더 현실이 참 드라마와 더 드라마틱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2013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2월에 창원지검에서 검거를 했는데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를 운영했던 김모 씨와 정모 씨를 그리고 또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불법 사이트 그 도박 운영죄만 받았는데요. 이 김 씨와 정 씨 두 명한테는 감금과 상해치사와 사체 은닉이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김 씨와 정 씨는 마닐라에서 도박 개장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44세의 IT 개발자, 그 프로그램 개발자인 어떤 한 남성을 이제 2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추가로 프로그램을 이제 더 만들어라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피해자 A 씨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게임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 씨와 김 씨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기간을 넘겼다든가 자신들이 원하는 품질이 아니었다, 뭐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필리핀으로 입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A 씨로서는 이제 입국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폭력 전과가 있는 그 정 씨가 또 나이가 어렸는데요. 김 씨가 정 씨를 시켜가지고 A 씨가 필리핀 마닐라로 입국을 하도록 그렇게 함께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11월 11일에 이 김 씨가 이제 피해자 A 씨를 만났습니다. 마닐라에서. 그래서 만나자마자부터 이 가장 A 씨를 폭행하고 무차별로 감금하고 이제 뭐 어떤 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디가드한테서 총을 받아가지고 너를 당신을 쏴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막 협박을 하고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숙소로 데리고 와서 또 피해자 A 씨를 무차별 구타하고 감금하고 약 4일 정도를 14일까지 더 폭행하고 감금을 했다가 15일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너무 중상에 빠져가지고 A 씨를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긴급 입원을 시켰는데 이후에 곧바로 낫지도 않고 중한 상태에 있는 A 씨를 다시 이틀 만에 퇴원을 시켜서 자기 숙소에 방치를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이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김 씨와 정 씨는 현지 경찰에게 돈을 주고 이 A 씨의 사체를 가져다가 사체를 이제 화장하고 은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가장이 사라지니까 그 피해자인 유족들이 필리핀 마닐라 등에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정말 오랫동안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김 씨는 그 이후로도 1년 4개월이 넘는 동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게 네. 너무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이대로 묻히나 했던 그런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네,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참 밝혀지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뜻밖의 검찰에 어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이 필리핀 마닐라로 납치돼 와서 감금되었다가 이제 사망했다라는 제보인데요. 그걸 듣고 전담 그 수사반을 꾸려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 씨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는 A 씨를 만난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김 씨를 뭐 그 다음 행방에 대해서 또는 사망한 사실 자체를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이렇게 모른다 하니까 검찰에서도 수사하기가 다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편지 사진이 하나 어떤 공범의 핸드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편지에 의하면 김 씨의 뒤를 봐주던 어떤 사업가가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당신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사실 그러니까 A 씨가 사망한 관련된 모든 범죄 사실을 제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가에 대한 진술과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 씨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3회 진술 만에 이제 3회 조사에서 인정을 했고 심지어 자기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그 49제
유죄를 지내고 위패도 모시고 했다라면서 모든 자신의 잘못을 굉장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 그 김 씨의 수하였던 정 씨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은 그냥 사망에 대해서 조금 몇 번의 작은 폭행을 한 것뿐이지 사망에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 씨와 정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과도 변호사님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1심에서는 김 씨, 정 씨에게 9년과 4년의 이제 선고가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 씨에 대해서만 4년에서 3년으로 조금 낮아졌고요. 다만 이제 정 씨에 대해서 9년 선고를 한 이후의 판결을 보면은 김 씨와 정 씨가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지만 정 씨는 조금 그 가담 경위가 좀 약했고 김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또 범행 은폐를 위해서 사체 은닉까지 한 것은 정말 맞는 말이지만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얼른 시인하고 그래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점들이 많이 참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네. 이 A 씨가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요, A 씨도 처벌받게 됐을 것 같은데요. 네, A 씨는 사실 이 사이트에 대한 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주에 준 그 프로그램 자기가 만들었고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결정적 장면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 천금의 회장이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회장의 정체가 정말 놀라웠다고요? 네, 이제 회장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그 고은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이제 고은이 도기에게 회장과 도기가 그 김도기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총구를 들이대면서 쏘려고 할 때 이때 고은이라는 사람도 회장의 얼굴을 이제 핸드폰으로 전송된 사진을 통해서 딱 봤는데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 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장한테 대체 왜 그랬냐라는 그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정의롭게 일하고 경찰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나쁜 놈들이 더 잘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게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경찰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범죄 저지르면 어떤 처벌받게 되는지 그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두 가지 절차가 됩니다. 일단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일반 판결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그 국가기관에서 받게 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경찰에서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그 경찰이 10일 안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으로 이런 사유로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 통보에 대해서 보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은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은 되는데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자기 직무 관련성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공무원이 처벌받으면 공무원 신분 유지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처벌에 대해서 수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민에 봉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고요.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는 형사처벌, 제가 좀 성인인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의 벌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 사실만 가지고도 성범죄에서는 퇴직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말씀드린 징계 절차가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그리고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경한 징계부터 중한 징계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결정적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드라마의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복수 대행 서비스, 오죽하면 사적 복수를 하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법치 국가입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한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복수를 대행한다는 행위, 구체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동일한 행위로 되갚아 준다라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정당방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라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범택시2를 통해서 그에 분석할 수 있었던 법률적 쟁점점을 추려보는 신법판 해석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걸로 보여서요. 한 번만 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전화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운 상태여서요. 다음 상담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SNS 상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남편의 배달 대행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갔고 수입차를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대학 때 결혼을 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집이며 자동차 혼수까지 다 해줘서 결혼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핑계로 아빠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돈을 만지게 되자 외박을 일삼더니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번 생활비를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다고 되려 큰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은 가능하겠죠? 이혼 소송이 하루아침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데 남편에게 빨리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는데 남편이 오히려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네, 지금 상담자님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생활비만 안 줬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그 집을 일방적으로 나가고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업이 잘 돼서 큰 소리 치면서 아주 비싼 외제차에다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동거할 의무, 협조할 의무,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그러한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이렇게 부부간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 사유 중에서 악의의 유기라는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와 같은 그러한 호수와 쟁점이 많이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집을 나가버렸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뿐만 아니라 이혼 더하기 위자료를 청구할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생활비, 사실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부부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양 의무가 있고 협조와 동거 의무가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부부간 상호 부양 의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부부가 일방이 부양받을 필요성이 있고 다른 사람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권의 내용을 보시면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 이제 부양료가 있고 청구권이 청구한 이후부터의 나중에 장래 부양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현재 과거의 부양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부양료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판결에 대해서 좀 보면 부양료에 대해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청구를 받은 이후에 이행 지체에 빠진 부분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만 남편분에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일단 내용 증명을 통해서라도 내가 민법에 의거한 부양료의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고 있다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봐서요. 이혼 소송 중에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양육비는 너무 당연히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 과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양료와 달리 양육비라는 것은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가 당연히 자식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이 어떠한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가 뭐 데리고 나가서 따로 그 아이를 데리고 키웠다든가 하는, 그리고 또는 어떤 굉장히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혼자 양육을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남편이 오히려 자녀와 부인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된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거 부양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거 부양료와 장래 부양료의 금액에 있어서는 좀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인데요. 왜냐하면은 과거 부양료를 일시에 청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너무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도래하는 장래분과 동일한 기준에서 금액을 선정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한 그 통상의 그 과거 그 양육비의 내용이나 금액, 그리고 그 특별한 치료비 같은 게 들었는지 그런 요소들을 다 반영해서 금액에는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육비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혼 소송 중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양육비와 부양료를 별도의 항목으로 청구하고 다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육비와 부양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부양료는 필수적인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로서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이 소득 활동을 하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양육비나 부양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상담자님이 집을 일방적으로 나갔다거나 상담자님의 소득 활동이 충분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부양료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원에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후에도 남편이 지급을 미룬다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 일반 민사 집행과 마찬가지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만약에 완료하여 각자의 재산 분할이 완료됐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함으로써 이제 강제 추심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이혼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부양료 청구의 소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 아니면 어떤 양육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그 청구를 함과 동시에 사전 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료나 양육비를 내가 지금 당장 지급받아야 되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전 처분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 판결 선고시나 조정 선고시까지 일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법원에서 먼저 부과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한 인용이 다 됐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직접 지급 명령을 하실 수도 있고, 담보 제공 명령 등과 같은 이제 가사소송법에서 상당히 강력한 강제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에 대한 지금 법은 많이 강화되어 있어서요.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또 징역, 이런 여러 조치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남편이 오히려 사업이 잘 되게 되면서 큰돈을 만지게 되면서 좀 태도가 돌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혼 소송에 들어가서 재산 분할 받게 된다면 이 남편이 번 돈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산 분할 받아올 수 있는 거겠죠? 네, 이제 혼인 기간이나 혼인 중에 재산의 유지, 형성, 증식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남편이 사업을 하신 것이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 혼인 기간 중에 아내분이 분명히 가사를 전담하고 양육을 전담하는 등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를 했다고 봐서 상당히 인정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도를 인정하기는 할 텐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남편분의 실질적인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여를 할 때, 기여도를 인정할 때 재산 분할 비율이 조금 낮게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유명한 재벌 총수의 이혼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와이프 쪽의 기사 인터뷰를 보면은 남편의 주식에 대한 가치가 재산
재산 분할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남편 전체 재산에서의 인정된 현재 재산 분할 금액을 보면 비율이 너무나 낮아서 이것은 아내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제 호소를 하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재산 분할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기여도 얘기해 주셨는데 애초에 상담자님의 친정 쪽에서 집이며 차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 주셨다, 지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도 좀 재산 분할 기여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혼인하자마자 이렇게 처갓집에서 딱 모든 것들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이제 한 1, 2년도 안 돼서 헤어진다 그러면 서로 간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금 뭐 한 10년이 된다거나 자녀도 있고 혼인 기간 충분한 상황에서는 역시 이 부분이 처음에 처갓집에서 도움을 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섭시키되 지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그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기여도를 정할 때 와이프 쪽에서 도움이 온 것이기 때문에 와이프의 재산 분할 비율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남편분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오래 걸리냐라고 질문하신 걸 보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 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 처분 등의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절차를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생생법률쇼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담자님과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상담자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사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유료본 같은 거 오래됐는데 네네. 그것도 신청할 수 있나지? 네, 유류분, 지금 뭐 상속 재산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여기 부모 재산은 다 형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을 배달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분께서 다 받았다. 그래서 여기 상담자님께서 그 받아본 그 상담자님이 다른 상속인 형제분에서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 싶다.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받아오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아니 친형제인데 네네. 이게 뭐 형이 다 가지고 있고 네. 내가 상속도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이 안 줘가지고 네네. 상담자님께서는 정당하게 상속을 못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네, 다른 형제분만 상속을 받으셨다 이런 상황이신 거죠? 네. 혹시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10년이 좀 넘으셨어요. 지금 네. 권인주 변호사님이 함께 사연 들으셨으니까요. 이 부분 뭐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잖아 저기 상속 있는 거 아버님 재산 있는 거 있잖아 네. 그 재산 저기 할 수 있나? 네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바로 연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상담자님께서 형제분은 한 분 더 계신가요? 총 두 분이세요, 형제는? 형제 사형제.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사형제. 사형제시고요. 그럼 선생님 말고 상속 재산을 받은 분들이 총 몇 분 정도이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받았는지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세요? 모르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상속 재산이 어떤 형제 한 분한테 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의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요. 두 분 중에 제일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어머님이세요? 제일 나중에 더 아버님이.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네. 예, 그럼 아버님 재산이 돌아가신 시점에 좀 정리가 원래 되잖아요. 보통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모여서요. 상속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근데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있고 무엇이 있는지 혹시 선생님께서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전혀 아는 바가 없으셨어요? 네. 아버님이 평상시 돌아가시기 전에 뭐 부동산이나 집이나 적어도 어떤 사시던 주택 이런 거는 갖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때 그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예.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총이 앞으로 해놨는지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 그러면은 주택이 지금 아버님 사시던 주택은 있었던 것 같고 소유하셨던 걸로. 근데 그 주택이 현재 누구 소유인지는 모르시고요. 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다른 형제분이 어떤 상속재산 가져간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재산은 혹시 어떤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속 받은 거 그거 가져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시고 다른 뭐 토지, 논이나 밭 같은 게 있나요? 토지 같은 거 팔았어요. 다 팔았거든요. 아, 팔았는데 그 팔았을 때 선생님은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동생분이 다 팔은 걸로 아세요? 네. 동생도 뭐 몰랐는데 네. 어떻게다 동생이 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들려가지고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으로는 종합하면 네. 아버님 명의 주택 소유는 현재 모르고 어떻게 되셨는지, 근데 네. 다만 아버님의 어떤 논밭이나 토지나 부동산 같은 게 있었던 거를 다 팔고 아마도 네. 동생분이 다 팔고 그거를 금전을 취득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 팔고 네. 총 팔아가지고요. 예. 총 팔아가지고 놀아준 것 같다고. 아, 형이 팔아서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분들끼리 나눠 가진 것 같으세요? 네. 아, 그러면은 그 판 시기가 혹시 언젠지는 아실까요? 한 시기에 한 4, 5년 됐는데 4, 5년 정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부동산 자체를 소유권을 취득하고 남아있는 재산은 없다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예. 다른 땅을 사고 네. 그 나머지 땅은 나중에 팔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서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예. 네. 그러면 그 나중에 판 땅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땅을 산 사람도 있고 돈으로 환산해서 그냥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아, 예.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아시기에는 다른 동생분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나눠 가졌다 이런 거는 모르시는 거죠. 네. 예, 선생님 그리고 상속받은 건 전혀 없으시고, 네. 예, 선생님 혹시 그 이 두 나머지 형제분들이 이런 처리를 할 때 전혀 관여 못하신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그런 건 모르고 예, 제가 예. 아버지 제가 때 뭐 안 사가지고 온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거든요. 아, 조금 관계가 안 좋으셔서 조금 서로 왕래가 좀 적었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을 배제하고 여러 행위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류분에 대한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법정 상속분을 내가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류분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마지막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유증을 조건으로 해서 그때 특정한 사람에게 혹은 뭐 형제분들이든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너가 이거 다 가져하고 증여를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선생님은 자기의 법정 상속분, 그러니까 형제분이 4분이라 그러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할 법정 상속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모님이 이제 생전에 어떤 사람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침해가 되면 그러면 내가 4분의 1 곱하기 이제 그 유류분 비율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총 8분의 1만큼은 최소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생전에 했던 어떤 증여 때문에 내가 그 8분의 1 취득을 못했다. 이럴 때 하는 게 유류분 청구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청구의 중요한 부분은 상속 개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모님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그리고 그 유류분에 대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 둘 중에 빠른 날이 도과하면 상실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찌됐든 내용 다 떠나서 부모님 사망하신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요. 예. 그때 돌아갔을 때는 그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지금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류분하고 선생님 질문 사항이 조금 개념이 그 상속 회복 청구권으로 행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유류분이라는 건 부모님 의사에 따라 어떤 생전의 재산이 증여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선생님을 배제하고 부모님 의사가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이 선생님 상속분을 침해한 행위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법정 상속 분이 제대로 왔으면 선생님이 당연히 취득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안 하셔도
법적으로는 선생님한테 그 지분이 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선생님 소유분으로. 그런데 선생님 동의 없이 그냥 부모님 재산을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3자한테 팔아서 환가해서 선생님 몫을 배제하고 빼고 선생님 몫을 자기들이 그냥 3분의 1씩 나눠 가진 걸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법정 상속분이 침해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권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원래 같으면 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법정 상속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공동 상속인에 의해서 그 재산을 침해됐기 때문에 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척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부분은 개시 시점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시점부터 10년이 아니고요. 그 상속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선생님 또 비교적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상속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실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네. 예, 상속 지금 동생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선생님의 상속분을 나눠 가진 거라면 나머지 세 분의 형제분들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 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참칭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법정 상속분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상속인인 것처럼 그렇게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권리를 무단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통 공동 상속인 지금 선생님들처럼 선생님의 형제분들처럼 공동 상속인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후순위라서 상속 지분이 없는데도 이제 선순위자의 권리를 침해한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상속 회복 청구권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지원도 있잖아. 네, 상담자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거만 그냥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그거 같죠? 네,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이 상속 재산의 침해 사실이나 이런 부분이 선생님께서 너무 좀 정보나 사실관계에 대해 아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부모님 기준으로 상속 재산이 뭐가 있었는지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걸 좀 한번 잘 띄워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3자한테 팔렸다면 팔린 사람이 뭐 동네 사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해서 아는 행위가 있는지 아시는 자료를 좀 최대한 추적해 보시고 형제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스스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그 말을 좀 다 녹음도 해놓으시고 그분들이 인정한 취지의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좀 변호사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아까 조금 알게 되셨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인정을 하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예, 우리도 줬는 줄 알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안 받았다고 따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선생님께서 어떤 추측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누구로부터 정보를 듣고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동생한테 어깨를 들렸는데 음. 이렇게 소송했는데 안 네. 받았다고 딱 따붙이고 그래서 근데 아마도 만약에 선생님 말씀 중에 나왔던 뭐 부동산 거래고 그 거래에 대한 매매 자금, 이제 매수 자금, 매도 자금을 어떤 계좌에 받아가지고 나눠서 가졌다면 그게 현금 거래가 아닌 이상 좀 오래됐어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나오긴 나올 겁니다. 현금 거래 같은 거 이런데 네, 현금 거래 같으면 좀 찾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부동산 거래라면 웬만하면 매수인들이 현금 거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상담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변호사님께 좀 정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좀 안타까운 상황이시죠. 아무래도 증거들 모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담자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상담자님께서는 우선 이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무엇이었는지 등기부를 좀 전부 다 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나 그 거래에 대한 어떤 자료를 추적하실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추적하신 후에 그 부분의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였는데 늘 지켜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당황스러웠는데요.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남성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기재된 번호를 찾아서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아파트 관리 직원이라고 해도 입주민의 연락처를 맘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설령 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이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늘 지켜봤다 이런 내용 문자 받으면은 섬뜩할 것 같아요. 아파트 입주자 명부를 받다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내 주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마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뭐 여자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저래도 정말 두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처럼 지금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많은 개인정보가 관리사무소에 보관되고 있고요. 또 관리사무소의 어떤 보관 그 형태가 좀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취득하거나 열람하거나 또 이렇게 좀 누군가 보기 쉽게 이런 좀 조치가 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좀 왕왕 있는데요.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일하시는 행정 업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기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보나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좀 받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러한 법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위반행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 공개, 편집, 가공, 제공, 또 처리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법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상식적으로는 좀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연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어떤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을 했던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그 업무 처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법하게 사적이고 아주 지극히 위법한 용도로 사용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불법적이다라는 개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우리가 개인정보 하면 나와 관련된 정보 뭐 쉽게 이렇게 바로 이해는 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 개인정보는 어디까지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영상과 같이 개인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정되는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만 가지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이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가명 처리를 해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 정보가 없이는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까지도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아파트 관리 직원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이렇게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군요. 네,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아파트 관리 직원이 이 개인정보 받다는 것은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정당한 업무 범위에서 이용한다. 이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정당한 업무 범위가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 범위에서 이용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고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 역시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걸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이런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관리소장이 아닌 어떤 직원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설령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다라고
개인이다라고 보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럼 무조건 동의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무조건 동의받는 것은 아니시고요. 일반인들이 개인정보 수집하실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인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소비자들 개인정보 수집하시거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운영하실 때 손님들 정보 받으시는 그리고 그 정보를 엑셀로 관리하시거나 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아파트 관리 직원 처벌 수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관련해서 어떤 하급심 사례가 있었는데요. 수능 감독관이 수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다가 어떤 아리따운 여학생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응시 원서에 써 있는 그 학생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알아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연락을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행위를 수능 행위 감독관이 추후에 끝나고 그 미성년이었다가 이제 막 성년이 되는 그 여자 고등학생 졸업한 그 학생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행위가 그 여학생 입장에서는 지극히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러면 지금과 같이 징역에 집행유예까지 함께 선고될 수도 있고 좀 경미하다 그러면 벌금형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그런 케이스들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광고에 활용된다거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특히 이메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땐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개인정보 이렇게 유출됐다 대량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문자 받고 메일도 받는데요. 참 정말 기분도 너무 나쁘고 내 개인정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런 것도 알 길이 없고 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참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상당히 참 불리하게 느껴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참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민사소송이든 법적 조치를 할 때 입증해야 되는 문제를 상당히 덜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 처리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조금 더 유리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또 집단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단 분쟁 조정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쟁점이 동일하고 사실상 법률상 같은 쟁점이고 또 그 피해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때에는 집단 분쟁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런 침해를 방하셨다면 자기의 침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에다가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계속 이렇게 문자를 온다거나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면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합니다. 이게 연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와야지만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두 차례 정도로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스토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스토킹은 사실 아주 그 처벌 요건도 강하고 처벌의 양형도 셉니다. 그래서 스토킹은 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굉장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성이 좀 요구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사연 보내신 분 정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 당하면 누구나 좀 당황스럽고 놀랄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 누구나 개인정보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보호돼야 되는 정보입니다. 이게 범죄에 악용된다거나 이게 광고에 활용된다거나 하면 예기치 않은 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의 중요성 다시 한번 꼭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상담 참여 방법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